내 침실 가운을 입고 내 부엌에 있는 이복 동생을 발견했어. 내 옷 벗어. 나는 소리쳤지.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녀를 안으며 소리쳤어. 그녀는 내 두 번째 아내가 될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알았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 24시간 안에 나갈게. 그들은 내가 졌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어.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지.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이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차창밖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서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가진 한 여성이 그날의 마지막 회의를 막 마쳤다. 그녀의 정신은 약간 지쳐 있었지만 방금 큰 사업 계약을 따낸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다. 그녀는 붐비는 도시 도로를 가로지르며 차를 몰았고 집의 평온함을 그리워했다. 그녀에게 집은 피로를 푸는 곳이었다. 남편 지훈에게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곳.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은 넓은 차고로 부드럽게 들어섰다. 이상하게도 낯선 작은 세단 한 대가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다. 아마 지훈의 손님 차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오늘 밤 손님이 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 불길한 느낌이 그녀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떨쳐냈다. 아마 남편의 직장 동료가 잠깐 들른 것일 수도 있다. 서연은 웅장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을 알기 훨씬 전에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구입한 집, 그들의 사랑의 성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던 집.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했다. 고요했지만 코를 찌르는 강한 음식 냄새가 났다.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갈비찜 냄새였다. 하지만 서연은 오늘 갈비찜을 요리하지 않았다. 주말이라 가정부를 쉬게 했기 때문에 가정부에게 요리를 부탁하지도 않았다. 서연은 그 냄새의 근원지인 부엌을 향해 더 깊숙이 걸어들어갔다. 부엌 문턱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 앞의 광경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 속의 한 장면 같았다. 그녀의 수입산 대리석 부엌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이복 동생 은지였다. 은지는 마치 자신이 집주인이라도 되는 양 태연하게 냄비 속에 갈비찜을 적고 있었다. 서연의 피를 끓게 만든 것은 은지가 입고 있는 옷이었다. 은지는 서연의 진홍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파리에서 구입한 비싼 잠옷으로 남편 앞에서만 입으려고 했던 옷이었다. 서연의 존재를 알아차린 은지가 고개를 돌렸다. 짙은 립스틱을 바른 그녀의 입술에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걸렸다. 어머, 서연 언니, 벌써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교가 넘치고 자기적이었다. 지훈 오빠가 곧 내려올 거예요. 배가 많이 고프대서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서연의 세상은 무너지는 듯했지만 그 절망감은 곧 타오르는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위에서 아래까지 은지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은지의 발에 자신이 아끼는 털 달린 슬리퍼가 편안하게 신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선물했던 비싼 시계가 지금 이복 동생의 손목에 감겨 있는 것을 보았다. 내 옷 벗어.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속삭이는 듯했지만 억눌린 분노의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지가 킬킬 웃었다. 뭐예요 언니? 그냥 옷이잖아요. 게다가 지훈 오빠가 이 집에서 뭐든지 입어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 옷 벗으라고 했잖아. 서연이 소리쳤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집의 고요를 깨며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네가 착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돌려줘. 그 슬리퍼, 그 시계 전부 내 것이 아니야. 무슨 소란이야. 굵은 목소리가 계단 쪽에서 들려왔다. 남편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반바지만 입고 상의를 탈의한 채였고
머리는 젖어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계단을 내려왔고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서연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곧바로 은지에게 향했. 그는 뒤에서 은지를 안고 그녀의 뺨에 다정하게 입을 맞췄다. 자기야, 밥 다 됐어? 나 너무 배고파. 오빠, 서연 언니가 화를 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입지 말래요. 은지는 구역질 나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그제야 지훈이 서연에게 고개를 돌렸. 그의 눈빛은 차갑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래, 서연? 집에 오자마자 소리나 지르고 은지는 그냥 빌려 입은 거잖아. 너 정말 너무 인색하다. 서연의 심장은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했다. 그녀의 남편,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가 지위를 높여주었던 남자가 그녀의 눈앞에서 그의 정부를 옹호하고 있었다. 지훈,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얘는 내 이복동생이야. 그리고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지훈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여긴 우리 집이고 은지가 우리와 함께 살 거야. 은지는 지훈의 품에 안겨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안 돼. 난 이 창녀가 내 집에 사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서연이 소리쳤다. 말 조심해, 서연. 지훈이 버럭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오히려 네가 정신 차려야지. 나와 은지는 결혼하기로 했어. 그녀는 내 두 번째 아내가 될 거야. 네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산산조각 났다. 서연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졌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이제 그녀 자신의 집에서 그녀를 쫓아내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그녀는 참았다. 그녀는 이 두 배신자 앞에서 옳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떠올랐다. 좋아. 그녀는 매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갈게. 지훈과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박장대소했다. 그들은 서연이 패배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여자가 완전히 파멸했다고 생각했다. 네가 정신 차리니 좋네. 지훈이 웃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제 내 물건 챙겨서 나가.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시간을 줘. 그녀가 말했다. 얼마나? 일주일, 한 달. 은지가 조롱했다. 아니,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부엌에 걸린 고급 벽시계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건 역시 그녀가 산 것이었다. 24시간 안에 나갈게. 지훈과 은지의 웃음은 더욱 커졌다. 그들은 서연을 비웃으며 그녀를 나약하다고 불렀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다. 그들은 잊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집, 차고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들, 지훈이 다니는 회사,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자산이 서연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서연이 없었다면 지훈은 단순한 떠돌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잊었다. 그리고 그 24시간의 카운트다운은 서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카운트다운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서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을 마친 후 그녀는 몸을 돌렸다. 그녀는 부엌을 떠났고 여전히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는 두 명의 비열한 인간들을 뒤로했다. 그녀는 안방으로 가지 않았다. 그 방은 이미 더럽혀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지훈과 은지가 상상했을 것처럼 울면서 옷을 챙기기 위해 손님방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2층 복도 끝에 있는 한 방을 향해 확고하게 나아갔다. 그녀의 서재였다. 이곳은 생체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있는 집의 유일한 방이었다. 그녀의 지문이 유일한 접근 수단이었다. 지훈은 왜 이 방을 굳게 잠가야 하는지 물은 적이 있었다.
서연은 그저 중요한 회사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대답했다. 서연의 일에 대한 세부 사항에는 진정으로 관심이 없었고 결과에만 신경 썼던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문이 조용히 클릭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갔다. 이 방은 그녀의 요새였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다. 크고 깔끔한 책상 뒤에서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CEO였고 리더였으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건설한 여성이었다. 아래층의 지훈과 은지는 이미 그들의 파티를 계속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켜진 TV 소리와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분명 거실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것이다. 서연이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비싼 가죽 소파에 앉아 그녀의 개인 소장 와인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내버려도 남은 시간을 즐기게 해. 서연은 편안한 사무용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 그녀의 분노는 더 차갑고 더 날카롭고 더 집중된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이것은 작업 모드였다. 이것은 서연이 최고가 되는 모드였다. 그녀는 잠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고 이내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첫째, 그녀는 벽에 걸린 추상화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궁극적인 무기가 될 문서들이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빨간색 폴더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서연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이 집, 이 땅의 유일한 이름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파란색 폴더를 꺼냈.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설립한 다국적 모회사의 모든 설립 증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노란색 폴더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자회사 증서가 들어있었다. 서연이 지훈에게 관리하도록 맡긴 회사였다. 그곳에는 회사 주식의 99%가 서연의 모회사 소유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지훈은 단지 쇼를 위해 월급을 받는 허수아비 이사 역할만 했을 뿐이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지훈이 항상 자랑하던 스포츠카를 포함하여 차고에 주차된 5대의 고급 외제차의 자동차 등록증 BPKB를 꺼냈다. 모두 서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서였다. 그들의 사랑이 아직 꽃피던 5년 전 지훈이 서명한 혼전 계약서였다. 지훈은 웃으며 서명했고 서연의 재산은 필요 없고 그녀의 사랑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때 순진했던 서연은 거의 그 계약서를 찢을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사업 본능이 그녀를 막았고 오늘 밤 그녀는 그 본능에 감사했다. 그 계약서는 이혼 시 결혼 전에 서연이 가져온 모든 재산은 그녀의 소유로 남으며 결혼 생활 동안 서연이 구입한 것으로 입증된 모든 자산 또한 그녀의 소유가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모든 체스말은 그녀의 손에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처음 만났던 과거를 회상했다. 지훈은 그녀의 협력사 중 한 곳의 하급 매니저에 불과했다. 그는 잘생겼고 야심차고 유혹하는 데 매우 능숙했다. 성공의 정점에서 외로웠던 서연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부의 상당 부분을 숨겼다. 그녀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보다 조금 더 성공했다고 믿게 했지만 그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였다. 큰 실수였다. 서연은 지훈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지원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랑스러워하고 가장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회사를 설립해 주었다. 그녀는 지훈이 성공한 남편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서도록 허용했다. 반면 서연은 뒤에서 그들의 사업 제국이 계속 운영되도록 일했다. 지훈은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여왕에게 아름답게 조종당하는 졸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 졸이 감히 배신을 했다. 서연의 손이 수화기를 잡았다. 그녀는 단축 다이얼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좋은 밤입니다. 서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최 변호사는 수십 년 동안 그녀의 가족 변호사였다. 밤늦게 웬일이십니까, 서연 사모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네, 변호사님. 해결해야 할 작은 가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말했,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사모님. 내일 아침에 저희 집으로 집행팀을 데려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산 회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완전한 보안팀도 함께 데려와 주세요. 소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감정 없이 명료하게 설명했. 전화 반대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 변호사는 분명히 놀랐을 것이다. 회수라니요? 사모님 말씀은 박지훈 씨를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변호사님. 박지훈 씨와 강은지라는 여자입니다. 그들은 내일 당장 제 소유지에서 나가야 합니다. 박지훈 씨에 대한 회사 해고 통지서도 준비해 주세요. 모든 이사회에 사본을 보내십시오. 이유는 사기와 횡령입니다. 증거는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즉시 몇 개의 파일을 최 변호사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 파일들에는 지훈이 은지에게 고급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주기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이체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에서야 이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원래 지훈과 대면할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었다. 오늘 밤 지훈이 그 시기를 제공했다. 알겠습니다, 서연 사모님. 내일 아침 9시에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가 끊긴 후 서연은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지훈 명의의 모든 추가 신용카드를 차단했다. 그녀는 그들의 공동 계좌를 동결했다. 그녀는 모든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안전한 계정으로 옮겼다. 완료. 서연은 일어섰다. 그녀는 서재의 옷장 안에 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녀는 중요한 문서, 노트북, 그리고 비상시에 항상 사무실에 준비해 두었던 몇 벌의 갈아입을 옷만 넣었다. 그녀는 침실에서 단 하나의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문 잠금 장치를 풀었다. 아래층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안방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서연은 그것을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서연은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두 배신자의 파티 흔적으로 어질러진 거실을 지나 걸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문으로 곧장 걸어갔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녀는 현재의 모습으로 된 집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내일 이곳은 정화되고 더럽힌 오물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서연은 그 집을 나와 차에 올라타 밤을 가로질러 운전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친구의 집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개인 비서에게 연락했다. 신라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준비해줘. 지금 바로 갈 거야. 그날 밤 서연은 고급 호텔 침대에서 깊은 잠을 잤다. 반면에 그녀의 집에서는 두 어리석은 인간이 그녀가 설치한 시한폭탄 위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것은 12시간도 채 남지 않아 폭발할 예정이었다. 화창한 아침의 새지저김은 지훈과 은지의 승리를 환영하는 합창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안방에서 일어났다. 한 대의 오토바이를 살 수 있는 가격의 실크 침대 시트를 깔아놓은 서연의 웅장한 침실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왕좌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만족스럽게 몸을 켰다. 어젯밤은 그의 인생 최고의 밤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느꼈다. 그는 옆에서 자고 있는 은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서연의 진홍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자기야, 일어나.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벌써 아침이야. 그 나약한 여자가 벌써 떠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애교 섞인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오빠. 아마 아직 손님방에서 자기 낡은 옷들을 챙기며 울고 있을걸요. 그들 둘은 서연의 패배한 얼굴을 상상하며 웃었다. 오만한 발걸음으로 그들 둘은 계단을 내려왔다. 지훈은 여전히 상의를 탈의한 채 실크 잠옷 타이만 입고 있었다. 은지는 빌려 입은 잠옷을 입고 자신감 있게 걸었다. 그들은 텅 빈 집의 풍경이나 부서진 여성이 여행 가방을 끌고 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메인 거실에서 방에서 가장 비싼 소파 위에 서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생기 넘쳤고 밤새 잠을 못 잤거나 울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녀의 세련된 비즈니스 복장은 지훈과 은지의 헝클어진 모습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 앞에 유리 테이블 위에는 아직 희미한 김이 나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지훈과 은지는 마지막 계단에서 얼어붙었다. 서연의 너무나도 평온한 존재감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너 왜 아직 여기 있어? 지훈이 용기를 되찾으려는 듯 물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 우위를 점하려 했. 시간 다 됐잖아. 24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미 지났잖아. 서연은 커피잔에서 눈을 들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차가웠다. 내 24시간은 끝났지. 하지만 당신들의 24시간은 이제 막 시작됐어. 무슨 말이에요? 언니? 은지가 앞으로 걸어 나왔고 지훈 앞에서 요염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말 돌리지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 나와 지훈 오빠는 아침 식사할 거야. 아침 식사?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들이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 그것은 평소의 친근한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다. 초인종은 여러 번 단호하고 참을성 없이 눌러졌다. 지훈은 투덜거렸. 아침부터 누가 벨을 이렇게 누르는 거야? 그는 여전히 집주인의 오만한 태도로 문으로 걸어갔다. 은지는 그의 팔에 애교 있게 매달린 채 그를 따라갔다. 지훈이 육중한 나무문을 열었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앞에는 한 명이 서 있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맨 앞에는 잘 차려입은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의 안경 쓴 남자가 있었다. 그 뒤에는 경호원처럼 보이는 검은색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 4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문 크루처럼 보이는 파란색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다. 안경 쓴 남자 최 변호사는 지훈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의 눈은 집안을 찾았고 곧바로 서연에게 닿았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서연 사모님. 사모님의 지시대로 준비되었습니다. 지훈은 기가 막혔다. 서연 사모님이라고? 당신들 누구야? 감히 최 변호사가 그의 말을 자르고 위험 있고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훈과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숨기지 않는 혐오감이 그의 눈에 스쳤. 저는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고 저는 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주이신 김서연 사모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정당한 소유주라고? 지훈이 웃었다. 듣기 싫고 당황한 웃음이었다. 무슨 뜻이야? 내가 남편이야. 이 집은 내 거라고. 서연, 네가 내 집에 깡패를 부른 거야? 서연은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다. 주저함은 전혀 없었다. 최 변호사님.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죽 가방에서 공식 문서 한 장을 꺼냈다. 좋습니다. 제 의뢰인인 김서연 사모님을 대신하여 우리는 오늘 자산회수 집행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박지훈 씨와 최 변호사는 은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강은지 씨, 두 분은 소유주의 허가 없이 이 부동산에 불법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불법이라니? 미쳤군.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남편이야. 우리 결혼은 합법적이라고. 맞습니다.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의 결혼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은 당신의 결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집은 사모님께서 당신과 결혼하기 3년 전에 구입하셨습니다. 이 집은 100% 사모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훈은 다시 웃었다. 더 히스테리하게. 거짓말이야. 난 안 믿어.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서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 옆 콘솔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뿐이다. 두꺼운 빨간색 폴더였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 소유권 증명서의 첫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국가 앞에서 맹세코 단 하나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김서연. 당신 이름은?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훈의 심장에 직접 밝혔다. 심지어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당신 이름은 없어. 자기. 지훈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증명서를 바라보았고 서연을 바라보았. 그가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 심판의 망치를 내리칠 준비가 된 판사처럼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은지는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승리감에 찬 미소는 순수한 공포로 바뀌었다. 이럴 리가 없어. 오빠, 뭐라고 말 좀 해봐. 오빠. 최 변호사님, 계속하세요. 서연은 그들의 흐느낌을 듣지 못한 것처럼 말했. 그들에게 일시간을 주세요. 그들의 개인 물품, 정말 그들의 돈으로 구입한 물건만 가져가게 하세요. 보안팀은 그들을 동행해 주세요. 내 물건이 단 하나라도 나가지 않도록 확실히 해 주십시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팀, 지금부터 일시간입니다. 시작하세요. 건장한 남자 4명이 즉시 움직였다. 2명은 지훈을 호위했고 나머지 2명은 울기 시작하는지를 호위했다. 파란색 제복을 입은 크루들이 빈 상자들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집행이 시작된 것이다. 일시간. 호화로움으로 가득 찼던 한 삶을 끝내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지훈은 보안 요원에 의해 방으로 부드럽게 밀려났다. 손님의 물건을 가져가십시오. 내 물건? 당연히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내 것이지. 지훈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소리쳤다. 손님께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만 가능합니다. 경호원은 단호하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비싼 정장, 실크 셔츠, 수입 가죽 구두로 가득 찬 옷장을 열었다. 그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박지훈 씨, 문턱에 갑자기 나타난 최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김서연 사모님의 지난 5년간의 신용카드 기록에 따르면 이 모든 의류는 사모님의 시설을 이용하여 구매되었습니다.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훈이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시계 컬렉션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고급 시계가 있었다. 이것들은 고객들에게 받은 선물이야. 어떤 고객에게 받은 선물입니까? 박지훈 씨, 회사 기록에 따르면 이 모든 선물은 접대비로 구입된 회사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는 태블릿에 무언가를 눌렀다. 오늘 아침 80으로 손님은 횡령 혐의로
이사직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되셨습니다. 통지서는 강은지 씨의 아파트로 가는 중입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해고라니, 횡령이라니. 은지의 아파트. 모든 것이 드러났다. 서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방의 다른 쪽에서 은지는 그녀 자신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옷은 무시했다. 그녀는 곧바로 서연의 보석함으로 향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 팔찌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잠옷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다. 아가씨, 그녀를 호위하던 히잡을 쓴 여성 경호원이 그녀를 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려놓으세요. 이건 내 거야. 서연 언니가 나한테 줬어. 은지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 문에 기대어 편안하게 서 있던 서연이 말했다. 나는 아내야.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창녀 같은 동생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분노로 보석을 바닥에 던졌다. 그럼 뭘 가져가도 돼요. 이 옷들은요.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입었던 옷장 속의 옷들을 가리켰다. 그것도 내 옷이야. 서연이 말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가져온 물건들을 가져가세요. 은지는 침묵했다. 그녀는 몇 벌의 저렴한 옷이 들어있는 작은 배낭 하나만 가지고 이 집에 왔다. 그 가방은 이제 손님 방에 던져져 있었다. 여성 경호원이 그 배낭을 가져와 은지에게 건넸다. 그 안의 내용은 비참했다. 아래층에서는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물건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산을 식별하고 있었다. 김 사모님, 이 가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 크루가 물었다. 전부 가져가세요. 서연이 말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보유권에 기부하든지 아니면 태워버리든지 상관없어요. 밖에서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렸다. 끌려 내려오던 지훈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거대한 견인차가 그의 사랑하는 빨간 스포츠카에 갈고리를 걸고 있었다. 안 돼. 지훈이 경호원을 뿌리치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멈춰, 멈춰. 내 차야. 내가 샀어. 그는 견인차 기사들이 일하고 있는 차고로 달려갔다. 서연과 최 변호사는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멈추라고, 내 차라고. 지훈은 견인차 고리를 풀려고 했으며 소리쳤다. 박지훈 씨. 서연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손에 얇은 파란색 책, 자동차 등록증을 흔들었다. 등록증. 잊었어? 당신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내 이름으로 샀다고 했잖아. 지훈은 얼어붙었다. 그는 이제 기억났다. 그는 누진세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을 서연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그는 그 무기가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일시간의 시간이 끝났다. 지훈과 은지는 정문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지훈은 실크 잠옷 타이와 그가 찾은 허름한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 은지는 더 비극적으로 서연의 진홍색 실크 잠옷을 여전히 입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배낭은 어깨에 메어져 있었다. 비참한 대조였다. 그들은 높고 철로 된 대문 밖으로 밀려났다. 대문은 쾅 소리를 내며 그들 뒤에서 닫혔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렸다. 그들은 포장도로에 서 있었다. 그 엘리트 주택 단지 거리에서 아침 조깅을 하던 이웃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오만했던 전이사 지훈과 그의 예쁜 정부, 은지는 이제 막 쫓겨난 두 명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지훈이 은지에게 소리쳤. 네가 모든 걸 망쳤어. 오빠가 아내가 멍청하고 나약하다고 말했잖아. 은지가 히스테리하게 울기 시작하며 반박했다.
그들 뒤에 대문이 살짝 열렸다.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투명한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야시장에서나 팔 법한 꽃무늬의 저렴한 원피스 한 벌과 노란색 고무 슬리퍼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서연이 어젯밤에 일부러 차에 준비해 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비닐봉지를 은지의 발치에 던졌다. 그 뭉치는 조용히 먼지 낀 포장도로에 떨어졌다. 이걸 입어.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표정했다. 그리고 내 잠옷 벗어. 그 옷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서연은 몸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철문은 완벽하게 닫혔다. 그녀의 세계와 두 비열한 인간의 세계를 분리시키면서 지훈과 은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노숙자가 되었다.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천국에서 쫓겨났다. 값비싼 자연석으로 만든 포장도로가 맨발인 은지의 발에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 앞에는 저렴한 원피스와 노란색 슬리퍼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 위로 아침 해가 따갑게 내리쬐기 시작했다.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단순히 개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던 몇몇 이웃들이 발걸음을 늦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속삭이며 쳐다보았다. 실크 잠옷을 입은 남자와 고급 잠옷을 입은 여자가 아침에 웅장한 집에서 쫓겨나는 광경은 놓치기에는 너무나 흥미로운 볼거리였다. 뭘 봐. 지훈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을 쳐다보는 단지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경비원은 겁먹지 않고 그를 가련하게 바라보았다. 오빠,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너무 창피해. 은지가 속삭였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말랐고 번진 마스카라 자국만 뺨에 남았다. 그녀는 그 원피스와 슬리퍼를 주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어야 했지만 어디서? 창피하다고?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지훈은 모든 좌절감을 은지에게 쏟아내며 으르렁거렸다. 네가 나한테 빨리 결혼하자고 강요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오빠가 서연 언니가 멍청하다고 말했잖아. 오빠가 언니가 감히 맞서지 못할 거라고 말했잖아. 은지가 쏘아붙였다. 오빠가 나에게 모든 것을 약속했잖아. 닥쳐. 지훈이 버럭 소리쳤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린 가야 해. 우리 엄마 집으로 가자. 그곳이 유일하게 남은 곳이야. 지훈은 잠옷 주머니에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어젯밤에 은지에게 팁을 주기 위해 지갑에서 꺼냈던 돈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이 이제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다. 은지는 찢겨진 마지막 자존심을 부여잡고 약간 숨겨진 경비실 뒤에서 강제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진홍색 실크 잠옷을 벗어 거칠게 접고 피부에 거칠게 느껴지는 시장표 원피스를 입었다. 노란색 슬리퍼는 항상 하이힐을 신던 그녀의 발에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 이제 막 해고된 가정부처럼 보였다. 그들은 힘들게 엘리트 주택 단지의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훈의 자존심을 찌르는 고통이었다. 그 잘나갔던 이사는 이제 원피스를 입은 정부와 함께 길가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가까스로 택시를 잡았다.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지훈은 자신의 몰락을 반추했고 은지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했다. 그가 보통 스포츠카로 달리던 길이 이제 담배 연기 냄새가 나는 에어컨 달린 택시로 지나가고 있었다. 30분 후 그들은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꽤 큰 집 앞에 도착했다. 이 집은 은지의 부모님 집보다 훨씬 좋았다. 이 집은 서연이 지훈의 어머니 박 여사에게 효도 선물로 사준 집이었다. 물론 지훈은 그것이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연이 모든 구매와 리모델링을 주선했다. 지훈은 참을성 없이 문을 두드렸다. 엄마, 문 열어줘. 엄마. 문이 열렸다.
박 여사가 나타났다. 중년의 여성은 여전히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더 좋은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에 곧바로 커졌다. 지훈은 헝클어져 있었다. 은지는 거짓골이었다. 지훈아, 은지야, 너희들 왜 아침부터 이래? 내 차는 어디 갔니? 지훈아. 박 여사가 쉴 새 없이 물었다. 엄마,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지훈은 곧바로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은지가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다. 박 여사는 물을 가져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빨리 설명해. 이게 다 뭐야? 너희들 왜 이 모양이야? 지훈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피해자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엄마, 서연이 너무 심했어. 박 여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뭐가 심해? 그녀가 우리를 쫓아냈어, 엄마. 그녀가 자기 남편을 쫓아냈다고. 변호사랑 깡패들을 데려와서 그녀가 모든 걸 가져갔어. 은지가 말을 끊고 다시 울기 시작하며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동정심을 얻으려 했다. 우리는 그냥 쫓겨났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침묵이 흘렀다. 박 여사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서연에 대한 분노도 그들에 대한 동정심도 없었다. 여자의 얼굴은 천천히 창백해지다가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가엾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분노였다. 짝. 지훈의 뺨에 강한 손찌검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너무 강해서 지훈의 고개가 돌아갔다. 은지는 깜짝 놀라 울음을 멈췄다. 멍청한 자식.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머저리 같은 아들, 머리가 없어? 엄마, 왜 날 때려? 나쁜 건 서연이라고. 지훈은 쓰라린 뺨을 잡고 항의했다. 나쁜 건 서연이야. 아니면 네가 멍청한 거야? 박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지훈을 노려보더니 은지에게로 향했. 그리고 너, 이 유혹하는 계집애, 내 계획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이 엄마가 멍청한 줄 아니? 네가 누리는 모든 사치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줄 알았니? 박 여사는 지훈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 집, 우리가 사는 이 집, 누가 샀어? 서연이. 엄마의 생활비, 누가 이체했어? 서연이. 네가 몰던 차, 네가 이끌던 회사, 그게 다 누구 거야? 서연이 거잖아. 지훈과 은지는 침묵했다. 그들은 박 여사가 그렇게까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의 계획은 간단했어, 지훈아. 박 여사가 다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날카로웠다. 너는 그냥 서연이를 기쁘게 해주고 너를 믿게 하면 돼. 너는 그녀를 섬기고 그녀가 일하게 놔두고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면 되는 거야. 엄마가 너에게 몇 번이나 말했니?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여자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특히 집으로 데려오지 말라고. 이제 박 여사는 그들의 동맹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방금 망가진 계획의 주모자였다. 하지만 엄마, 은지,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다. 은지, 너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자갈 하나랑 바꾼 거야. 너 이 여자가. 박 여사는 은지를 혐오스러운 듯 가리켰다. 너에게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얘는 너랑 똑같은 기생충이야. 차이점은 너는 돈나무에 붙어 있던 기생충이었고 이제 네가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거야. 멍청한 자식. 박 여사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듯 거실을 서성거렸다. 망했어. 모든 게 망했어. 내 생활비도 분명 끊길 거야. 이 집, 오 하나님, 혹시 이 집도 뺏기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은 박 여사를 더욱 패닉에 빠뜨렸다. 엄마, 우리 좀 도와줘요.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은지가 칭얼거렸다.
박 여사는 멈췄. 그녀는 은지가 본 적 없는 가장 차가운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갈 데가 없다고? 여기가 무슨 쉼터인 줄 아니? 박 여사는 현관문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다. 가세요. 지훈이 소리쳤다. 엄마가 우릴 쫓아내는 거야? 내 멍청한 아들. 박 여사가 내뱉었다. 난 모르겠다. 너희들 다 여기서 나가. 너희 문제를 내 집에 가져오지 마. 난 너희 때문에 가난해지는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나가. 박 여사는 지훈의 팔을 잡아 그를 끌어냈다. 그녀는 은지를 밀어 여자가 현관 계단에 넘어지게 했다.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다시 돌아오지 마. 이 망할 것들아. 문은 그들의 얼굴 앞에서 요란하게 닫혔다. 안에서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과 은지는 다시 길거리에 버려졌. 이번에는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야 했을 집 앞에 서였다. 그들은 이제 정말 혼자였다.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다. 그 뜨거움이 지훈의 두피를 태웠다. 땀이 은지의 저렴한 원피스를 적셔 끈적거리고 가렵게 만들었다. 그들의 마지막 현금은 박 여사 집까지 오는 택시비를 내는데 모두 써버렸다. 지훈의 지갑은 비어 있었다. 서연의 집에 두고 온 그의 휴대폰은 이제 쓸모가 없었다. 지훈은 서연이 이미 그것을 차단했을 것이라고 확신했.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오빠, 배고파. 은지가 칭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 어젯밤부터 그녀는 와인만 마셨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닥쳐. 내가 배 안 고픈 줄 알아?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배는 이미 꼬르륵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배고픔은 엄청난 패닉과 수치심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목적 없이 걸었다. 길거리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더러워진 실크 잠옷을 입은 남자와 낡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들은 미친 커플처럼 보였다. 지훈은 허름한 분식점 앞에서 걸음을 멈췄. 음식 냄새가 그의 배를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다. 우리는 돈이 없어, 은지야. 단 한 푼도. 그럼 어떻게 해, 오빠? 이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은지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보통은 교활했던 그의 머리는 막혀 있었다. 그러다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 마지막 희망이었다. 회사. 그가 갑자기 말했다. 은지는 혼란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회사라니? 그래, 회사. 나는 이사야. 나는 아직 거기에 권한이 있어. 내 부하 직원들이 있고 회사 계좌가 있어. 나는 성금을 받을 수 있어. 적어도 누가 나를 도와줄 수는 있을 거야. 지훈이 말했다. 그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최 변호사의 해고 통보에 대한 말을 잊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허세라고 여겼. 확실해, 오빠? 당연하지. 지훈이 말했다. 서연이 집은 장악했을지 몰라도 회사는 아무것도 몰라. 회사는 내 영역이야. 그들은 택시나 오토바이를 탈 돈이 없었다. 비즈니스 중심가에 있는 회사까지의 거리는 여전히 수십 킬로미터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지훈은 마지막 남은 오만함으로 다른 승객들에게 그들의 버스 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애원하려고 했다. 조롱과 혐오스러운 시선을 받은 후 가여움을 느낀 한 할머니가 마침내 그들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충분한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주었다. 시내버스를 타는 것은 지훈에게 지옥이었다. 사람들로 붐볐고 덥고 땀 냄새가 났다. 평소 에어컨이 나오는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던 그는 이제 끈적이는 버스 기둥을 잡고 서 있어야 했다. 1시간 후 그들은 지훈의 사무실이 있는 고층 빌딩에 도착했다. 웅장하고 빛나고 차가웠다. 이것은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대리석 바닥에 로비로 들어섰을 때
지훈은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적어도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를 알았다. 그는 오만하게 걸었고 은지를 뒤에 끌고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예쁜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를 바라보더니 은지를 당황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이사님. 제가 뭘. 말 돌리지 마. 빨리 나에게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접근 권한을 줘. 지훈이 명령조로 말을 잘랐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얼굴이 불편해졌. 죄송합니다. 이사님. 이사님의 출입 카드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도해봤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무슨 뜻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사야.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넓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이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다. 창피하게, 이사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들에게 다가온 경비원이 말했다. 이사님은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감히 네가 날 막아. 내가 네 상사야. 지훈이 버럭 소리쳤다. 이사님은 더 이상 저희 상사가 아닙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 경영진의 지시로 이 건물 구역에 들어오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경영진? 무슨 경영진? 내가 경영진이야. 바로 그때 지훈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안내 데스크 뒤에 큰 디지털 벽. 평소 회사 소식과 성과를 보여주던 그 벽에 이제 공지사항이 게시되어 있었다. 공식 공지라는 제목이 눈에 띄는 빨간색 글자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가 회사 프로필에 사용했던 공식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부로 박지훈 씨는 회사 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 발견으로 인해 이사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지훈 씨의 건물 외부에서의 모든 행위는 더 이상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회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 공지에는 김서연 이사회 의장의 서명이 있었다.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로비 전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속삭이며 손가락질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음모야. 서연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절망적이었다. 오빠, 오빠, 봐봐. 은지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메인 입구를 가리켰다. 침착한 표정의 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그들을 향해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실례합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다. 박지훈 씨가 맞습니까? 지훈은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경찰입니다. 김서연 씨가 신고한 직책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 진술을 위해 당신을 체포합니다. 경찰관은 수갑 한 쌍을 꺼냈다. 아니, 나는 죄가 없어. 이건 서연의 함정이야. 이 모든 게 서연 짓이라고. 지훈은 반항하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두 명의 건물 경비원이 그를 붙잡았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딸깍 소리를 내며 채워졌다. 은지는 이 모든 것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호화로운 삶을 제공할 왕자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제 자신의 사무실 로비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희망, 그녀의 꿈,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수갑, 경찰, 감옥, 노숙자. 이 모든 부담은 너무 무거웠다. 은지의 세상이 빙빙 돌았다. 시야가 흐려졌고 귀가 울렸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기절했. 그녀의 몸은 지훈을 끌고 나가는 경찰관의 발치에 있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력하게 쓰러졌다.
쫓겨난 지 이틀 후 서연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 강한 소독제 냄새가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전문 청소팀을 고용했. 단순히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독까지 하기 위해서였. 그녀는 지훈과 은지가 그 집에서 들이마셨던 모든 흔적, 공기의 모든 입자까지 제거하고 싶었다. 그녀는 거실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녀가 구입했고 지훈과 은지가 앉았던 모든 값비싼 가구는 사라졌다. 이탈리아 가죽 소파, 크리스털 커피 테이블, 페르시아 양탄자, 모든 것이 실려서 그녀의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되었다. 방은 이제 텅 비었고 넓고 울림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서연은 평화를 느꼈다. 이 텅 빈 방은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지시했다. 모든 벽지는 벗겨질 것이다. 은지가 만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침대 시트, 커튼, 심지어 일부 붙박이 가구까지 해체되고 교체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성에 어떤 나쁜 기억의 잔재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외도로 더럽혀진 안방은 더 큰 도서관과 개인 서재로 바뀌기로 결정했. 그녀는 다시는 그 침대에서 자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그녀는 본체와 분리된 별채의 손님방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것이 그녀와 그 배신자들 사이의 차이점이었다. 그들에게 사치는 목적이었다. 서연에게 사치는 단지 도구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청소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최 변호사였다. 좋은 오후입니다. 김 사모님. 경찰 보고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제공하신 증거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박지훈 씨가 강은지 씨에게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주기 위해 횡령한 자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2년 동안 재무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사건은 강력합니다. 좋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또한 지난 2년 동안 그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저는 어떤 타협도 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 더. 강은지 씨는 로비에서 기절한 후 일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초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임신, 지훈의 아이.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복잡성이었다. 그녀가 저에게 연락했나요? 아직입니다. 사모님. 병원 측에서 그녀에게 치료비를 청구했고 당연히 그녀는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사모님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그녀가 직계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은 사모님께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퇴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서연이 말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일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그들의 행동의 결과이지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초점은 오직 하나, 회사였다. 지훈의 해임 소식은 회사 내부를 뒤흔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속삭였다. 지훈은 그동안 회사의 얼굴이었다. 잡지에 나오고 행사에서 연설하는 사람이었다. 반면 서연은 유령이었다. 극소수의 이사회만이 그녀가 대주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든 큰 전략 뒤에 두뇌였다. 그동안 서연은 지훈이 자신의 천재성에 대한 공로를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 내일은 그녀가 직접 요청한 임시주주 총회 날이었다. 40층 메인 회의실, 모든 이사와 이사진이 참석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몰랐다. 그동안 그들은 지훈과 교류했다. 이제 회의 의장 자리에 앉은 여성은 그들을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서연이 회의를 시작했. 그녀의 목소리가 방을 명료하게 채웠다.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에 답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버튼을 눌렀다. 그녀 앞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지루한 재무 보고서도 지훈이 조작했던 데이터도 아니었다. 서연은 새로운 사업 계획을 보여주었. 영리하고 대담하고 매우 상세한 글로벌 확장 계획이었다. 동남아시아의 경쟁사 2곳을 인수하고 중동의 새로운 시장을 열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디지털 제품 라인을 출시하는 계획이었다. 1시간 동안 서연은 텍스트 없이 주저함 없이 자신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녀는 모든 숫자, 모든 예측, 모든 잠재적 위험을 통달하고 있었. 이것은 그녀가 지난 1년 동안 준비했던 계획이었다. 원래 지훈에게 실행을 위해 주려고 했던 계획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스스로 제시했다. 방은 고요했다. 그녀를 얕잡아 보았던 나이든 이사들은 이제 놀라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회사의 성공 뒤에 있던 두뇌가 지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계획은 정말 훌륭합니다. 김 사모님. 한선임 이사가 침묵을 깨고 말했. 하지만 이 계획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겪은 문제를 감안할 때 은행들이 믿어줄까요? 그 문제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횡령된 자산은 동결 절차 중이며 회사 금고로 반환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테이블 끝에서 조용히 관찰하던 한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3개월 전에 이사회에 합류한 젊은 투자자 이준혁이었다. 이준혁은 천재적이고 정직하며 매우 선별적인 것으로 유명했다. 이준혁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박수를 쳤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예상했습니다. 이준혁이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회사의 전략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 보고서는 천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 이사를 만났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그 보고서 뒤의 두뇌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은 날카로웠지만 실행자는 무뎠습니다. 이준혁이 일어섰다. 그는 숨기지 않는 감탄으로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회사의 두뇌는 항상 김서연 사모님이셨습니다. 서연은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그랬습니다. 저는 제 투자그룹을 대표합니다. 이준혁이 계속했다. 저희는 박 이사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아 자금을 철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모님의 발표를 들은 후 저희는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2배로 늘릴 것입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승리였다. 회의는 우렁찬 박수와 함께 끝났다. 서연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더 이상 이사의 아내가 아닌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였다. 서연이 회의실을 걸어나갈 때 이준혁이 그녀를 따라잡았다. 김 사모님,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사님,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이준혁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자주 함께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혁은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저는 놀랐습니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동시에 다이아몬드를 닦아내시는데 성공하셨군요.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 것이어야 할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녀가 개인 엘리베이터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마주보는 여성은 이틀 전에 그 여성이 아니었다. 더 이상 시련의 잔재는 없었다. 오직 힘, 집중력, 그리고 강철 같은 결단력만이 있었다. 그녀는 돌아왔다. 은지는 낡고 녹슨 버스 터미널의 철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소변 냄새와 매연이 섞여 그녀의 메스꺼운 배를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다. 지훈의 사무실 로비에서 기절한 후 그녀는 일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 소식을 들었다. 임신 2개월. 의사는 지친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아가씨. 하지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가씨는 보험이 없으세요. 은지는 공허한 느낌으로 병원을 나섰다. 그녀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다. 그녀는 목적지가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지훈은 이제 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희망은 박 여사였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집까지 가기 위해 승합차 기사에게 태워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울고 애원했다. 문이 살짝 열렸다. 박 여사의 얼굴이 나타났는데 창백하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또 뭐야? 아가씨, 도와주세요. 아주머니, 저 임신했어요. 은지는 배를 움켜쥐고 흐느꼈다. 이건 지훈 오빠 아이예요. 아주머니 손주예요. 박 여사의 눈이 커졌지만 기뻐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임신? 사생아, 우리 집안을 엮으려 할 생각은 하지 마.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감옥에 갔어. 이 재수 없는 여자야. 이제 와서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려고 해? 하지만 저 어디로 가야 해요? 아주머니? 난 상관 안 해. 여기서 나가. 이 집도 서연이한테 압류당할 거야. 너희 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나가. 문이 그녀의 얼굴 앞에서 쾅 닫혔다. 은지는 그 집 현관에 힘없이 주저앉았고 결국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단지 경비원에게 쫓겨났다. 두 번째 희망, 그녀의 어머니, 서연의 아버지와 재혼한 친어머니. 은지와 그녀의 어머니는 결코 가깝지 않았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보다 부유한 새언니인 서연을 더 사랑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그녀는 시도했다. 그녀는 수킬로미터를 걸어 그녀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소박한 옛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집에 계셨다. 더럽고 절망적인 은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은지야, 오 하나님, 너 어디 갔었니? 네가 지훈이랑 같이. 은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엄마, 은지 좀 도와줘. 은지 임신했어. 즉시 어머니의 포옹이 느슨해졌다. 여자는 은지의 몸을 밀쳐냈다. 뭐라고? 임신. 누구 아이야? 지훈 오빠 아이. 은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변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네가 멍청한 거니 뭐야. 네 언니의 가정을 네가 망쳤어. 네 짓 때문에 서연 언니가 화나서. 네 아빠도 창피해하고 엄마도 창피해. 다큰고 다쿵 다쿵고 망피해. 다큰고 쿵고 쿵공 쿵고 다큰고 쿵고 다큰고 쿵고 쿵고. 하지만 은지는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 무슨 도움? 엄마가 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모든 걸 망쳤어. 가족에게 망신을 줬다고. 여기서 나가. 엄마, 자기 친딸을 쫓아내는 거야? 내 행동이 창녀 같다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어머니가 소리쳤다. 나가. 이 치욕을 이 집에 가져오지 마. 은지는 고급 주택,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집,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세 번째로 쫓겨났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몇 주 동안 은지는 길거리에서 살았다. 그녀는 상점 입구, 터미널, 눈을 붙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잤다. 먹을 것은 사람들의 잡이나 쓰레기통에 남은 음식에 의존했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름다움은 사라졌고 얼굴은 더러웠고 머리는 떡졌으며 임신 때문에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래야 했다. 하지만 신분증도 없고 기술도 없는 임신한 여자를 누가 고용하겠는가. 마침내 그녀는 한 곳을 찾았다.
지저분한 시장 근처에 있는 붐비는 허름한 분식점이었다. 그곳 주인인 성질 고약한 뚱뚱한 여자는 그녀를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고용하는 데 동의했다. 일당은 밥 한 그릇과 물 한 병을 살 수 있는 정도였다. 이곳에서 은지의 업보가 절정에 달했다. 뜨겁고 습하고 비린내가 나는 부엌에서 그녀는 큰 사모님이 되는 것을 꿈꿨던 은지가 이제 몇 시간 동안 허리를 굽혀 더러운 접시와 눌어붙은 냄비를 닦아야 했다. 예전에 매끄럽고 관리받았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칠고 물집이 잡히고 쓰라렸다. 그녀의 등은 아팠다. 아침에 입덧은 식당 뒤편에 하수구 냄새와 섞였다. 어느 날 오후 식당이 붐볐다. 지친 은지는 앞쪽에서 테이블을 닦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가 테이블에 쏟아진 순댓국 국물을 닦고 있을 때 그녀의 눈은 식당 구석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 무심코 꽂혔다. 텔레비전은 비즈니스 토크쇼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고 화면에서 그녀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새언니 서연이었다. 그녀는 매우 달라 보였다. 우아한 남색 블레이저 정장을 입고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있게 똑바로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위엄으로 빛났다. 화면 아래의 자막에는 김서연 마하카르야, 그룹 CEO, 비즈니스 세계의 여성 리더라고 쓰여 있었다. 그 인터뷰는 서연이 회사를 인수한 성공, 대규모 확장 착수, 그리고 새로운 자선 재단 설립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쨍그랑 은지가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이 멍청한 것. 일도 제대로 못해. 식당 주인이 소리쳤다. 은지는 듣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대체했어야 할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것이었어야 할 호화로운 삶, 명예, 그리고 권력을 보았다. 모든 손님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식당 주인이 그녀를 거칠게 뒤로 끌어당겼다. 은지는 비틀거리며 더럽고 축축한 부엌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녀는 무릎을 안았다. 비린내와 땀 냄새 속에서 그녀는 울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적인 분노와 질투의 눈물이었다. 내가 저기 있었어야 했는데. 그녀는 속으로 울부짖으며 더러운 바닥을 쳤다. 이 모든 게 내 것이었어야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직 다시 일하라고 소리치는 식당 주인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었다. 쫓겨난 날로부터 6개월이 흘렀. 서연에게는 왕국을 재건하는 6개월이었고 지훈에게는 구치소의 냉기를 느끼는 6개월이었다. 오늘은 그 절정이었다. 지방법원 재판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유명 이사의 횡령 사건이 사실은 회사 소유주인 그의 아내와의 싸움이었다는 것은 몇 달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했. 서연은 피해자 증인석의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 보였다. 그녀의 블레이저와 깔끔하게 스타일링된 머리는 그녀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사업 파트너인 이준혁이 도덕적 지원을 위해 참석했다. 방 건너편 피고인석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 그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매력을 잃었다. 그의 몸은 말랐고 얼굴은 야위고 창백했다. 그의 옷은 수감자 표준의 얇은 흰색 셔츠였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뒷줄에는 박 여사도 참석했. 그녀의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는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다. 그녀가 살았던 집은 지훈이 횡령한 회사 자금으로 구입되었기 때문에 압류 자산의 일부로 국가에 의해 압수되었다. 박 여사는 이제 친척 집에서 얹혀 살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증거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했. 회사 계좌에서 지훈의 개인 계좌로의 자금 흐름, 허위 프로젝트에 대한 가짜 청구서, 은지 명의의 고급 아파트 구매 증거, 은지를 위한 스포츠카 구매 증거. 이 모든 것은 회사 돈,
서연의 땀 흘린 돈으로 구매되었다. 이 모든 건 거짓말이야. 지훈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의 거친 목소리는 그 돈은 내 돈이야. 난 그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 이건 내 권리라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발언할 차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연이 증언할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성경에 맹세했다. 김 사모님. 검사가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당신의 위치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서연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가 어떻게 회사를 처음부터 설립했는지, 그녀가 사랑의 이름으로 남편 지훈에게 이사 자리를 어떻게 주었는지, 그녀가 어떻게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 시작했는지. 저는 약 8개월 전에 첫 번째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지훈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보고서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의 변호사. 지훈이 더 이상 값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어 국가에서 지정한 국선 변호사가 이 일을 제기하려고 했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가정 문제입니다. 제 의뢰인은 이혼 절차 중입니다. 이는 분명히 상처 입은 아내의 복수 시도입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청원은 그루소. 그녀는 그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제 가정 문제는 남편이 제 이복 동생과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그들을 제 집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것은 기업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녀는 다시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의 외도를 위해 회사 돈을 훔쳤다는 사실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단지 동기일 뿐입니다. 그의 범죄는 절도 그 자체입니다. 상처 입은 아내로서의 제 감정이 기적적으로 수십 장의 가짜 청구서와 스위스 은행으로의 허위 이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수치들은 사실이며 감정이 아닙니다. 재판정은 침묵했다. 지훈의 변호사는 옴짝달싹 못했다. 이준혁은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지훈의 증언 차례는 재앙이었다. 그의 변호사는 그에게 침묵하라고 조언했지만 이미 무너진 지훈의 자존심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서연. 그는 피고인석에서 서연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네가 일부러 이랬지. 넌 날 사랑한 적 없어. 피고인, 발언에 주의하십시오. 판사가 꾸짖었다. 그녀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지훈이 울부짖었다. 이제 그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비겁한 남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너무 완벽했어. 너무 부유했어. 그녀는 나를 작게 느끼게 만들었어. 나는 인정을 받고 싶었어. 나는 남자처럼 느껴지고 싶었다고. 그리고 당신은 아내의 돈을 훔치는 것으로 남자처럼 느껴졌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건 그녀 돈이 아니야. 회사 돈이야. 내가 회사를 키웠다고. 사실은요. 검사가 끼어들었다. 당신이 6개월 전에 구금된 이후로 김서연 사모님께서 전적인 리더십을 맡으신 후 회사 수익은 30%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당신 없이 훨씬 더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체크메이트. 지훈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는 간접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을 유혹하는지를 비난했다. 그는 항상 돈을 요구했던 박 여사를 비난했다. 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비난했다.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물적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은
충분하고도 남았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판결이 낭독되었. 지우는 직책 횡령과 돈 세탁 혐의로 유죄임이 합법적이고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징역 10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다. 벌금 미납 시 징역 2년을 추가한다. 10년. 지우는 얼어붙었다. 은지는 그곳에 없었다. 박 여사는 뒤에서 울었지만 그 울음은 자신의 빈곤한 운명 때문이었다. 두 명의 교도관이 지훈을 양쪽에서 잡고 앞에서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 그가 끌려나갈 때 그의 발걸음이 서연 앞에서 멈췄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지훈의 눈은 증오, 공포, 그리고 가련한 애원의 잔재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 제발 도와줘. 서연, 그는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 후회해.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를 미치도록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그를 한 장의 빈 종이처럼 바라보았다. 사랑도 미움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침묵했다. 지훈은 교도관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갔다. 안 돼. 서연. 너 후회할 거야. 놓아줘. 서연. 그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지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서연은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끝났다. 그 짐이 마침내 사라졌다. 이준혁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그 손을 잡았. 그들은 함께 재판정에서 걸어 나왔고 그 어두운 과거를 그곳에 썩도록 남겨두었다. 1년 후 수도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중요한 손님들, 고위 관리들, 그리고 기자들이 모였다. 크리스털 조명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이브닝 드레스에 빛을 반사했. 무대 위 단상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가 입은 에메랄드색 드레스는 그녀를 우아하고 위엄있게 보이게 했다. 오늘 밤은 그녀가 사제를 털어 설립한 서연 나눔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고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의 직접적인 리더십 아래 회사는 2배로 성장했다. 그녀는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고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저는 믿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여성의 가장 큰 힘은 그녀가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그녀가 이전보다 몇 배나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을 때라는 것을요. 이 재단은 파멸의 잔해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성을 건설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 맨 앞줄에서 이준혁은 사랑과 감탄이 가득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발전했다. 서로를 존중하는 사업 파트너에서 말없이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커플로.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들이 서로의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곳, 같은 시간, 한 교도소. 희미한 네온 불빛이 비좁고 붐비는 감방을 비추고 있었다. 머리가 짧게 깎이고 낡은 수감자 제복을 입은 지훈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솔로 감방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훨씬 말랐고 눈빛은 공허했. 어이, 노숙자. 감방의 리더인 덩치 큰 수감자가 소리쳤다. 뭘 닦아? 딴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안 닦아. 아직 냄새나잖아. 그의 어깨에 발길질이 날아와 그가 쓰러졌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네, 형님.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다시 화장실을 닦기 시작했다. 한때 이사였고 한때 자신의 아내를 모욕했던 그는 이제 진정한 노숙자, 감옥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인이 되었다. 또 다른 곳, 좁고 후덥지근한 쪽방. 박 여사는 더러운 옷들을 접고 있었고 일일 세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압류된 집은 국가에 의해 경매에 넘어갔.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항상 두려워했던 가난 속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멍청한 지훈을 저주했고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저주했고 속일 수 없었던 서연을 저주했. 그녀는 후회와 증오 속에서 살았다. 호텔로 돌아와
행사는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서연과 이준혁은 로비 근처에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갑자기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놓으세요. 저 서연 언니 만나야 해요. 제가 동생이에요. 제발. 한 여자가 보안팀의 저지선을 뚫으려 하고 그녀의 모습은 매우 비참했다. 옷은 꾀죄죄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더러운 포대기 안에 생후 몇 개월 된 마른 아기를 안고 있었다. 은지였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방 전체가 침묵했다. 음악이 멈췄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들어오게 해.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보안팀은 그녀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은지는 길이 열린 것을 보고 절뚝거리며 달려왔다. 그녀는 공격하기 위해 달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달려와 서연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쓰러졌다. 그녀는 감히 그 비싼 드레스를 만지지도 못했다. 언니, 서연 언니, 잘못했어요. 언니, 은지가 흐느꼈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은지 좀 도와주세요, 언니. 은지 벌 받았어요. 안겨있는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배가 고프거나 아픈 것 같았다. 은지 길거리에서 살았어요, 언니. 은지 설거지 일도 했어요. 근데 아기 때문에 또 쫓겨났어요. 엄마도 은지를 쫓아냈어요. 그녀는 목 놓아 울었다. 눈물과 콧물이 섞였다. 도와주세요, 언니. 은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요. 은지는 아기를 가리켰다. 이 아이, 지훈 오빠 아이예요. 언니, 이 아이는 잘못 없잖아요. 이 아이, 아파요. 우유가 필요해요. 은지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서연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파멸한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럽게 울고 있는 죄 없는 아기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마치 그녀의 일이 이미 끝났다는 듯 공허한 시선만이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가 서연의 핸드백을 가져왔다. 서연은 수표책과 펜을 그녀는 몇 자리 숫자를 썼다. 소박한 월세방을 얻고 우유를 사고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하지만 은지가 다시 사치를 누릴 만큼 충분히 크지는 않았다. 그녀는 수표를 찢었다. 은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서연은 수표를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약간 쪼그려 앉아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은지와 눈높이를 맞췄다. 이것은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료하게 들렸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 아이를 위한 거야.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요. 은지는 수표를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그녀를 제지했다. 먼저 들어. 이 돈을 가져가. 네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 살만한 곳을 찾고.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은지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요, 언니. 뭐든지요. 오늘 밤 이후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이름을 다시는 언급하지 마. 다시는 나에게 구걸하지 마.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 이 돈은 나의 자선이야. 은지야. 용서가 아니야. 용서는 네가 하나님께 스스로 구해야 해. 이제가. 서연은 그 수표를 은지의 더러운 손에 놓았다. 은지는 수표를 바라보더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엎드려 서연의 발 앞에 바닥에 입 맞췄다.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요. 은지는 일어섰고 아기를 꽉 안고 볼룸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왔던 만큼 빠르게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녀의 유일한 마지막 기회를 움켜쥐고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준혁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 옆에 서서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준혁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팔을 그러고 나서 그녀는 넋을 잃은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방금 작은 방해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단호해졌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와야 할 많은 여성들이 저 밖에 있습니다. 이 자선 행사를 계속합시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다. 손님들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열렬한 박수가 아닌 존경심이 가득한 박수였다. 서연은 이준혁 옆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청구서를 지불했다. 그녀는 장부를 닫기 위한 마지막 자선을 베풀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절대적인 승자였다.